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요즘 체간 근육이 건강과 장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간 근육, 일명 장수 근육은 몸의 중심에 위치한 근육으로 전신의 가슴, 배, 등 부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깊숙한 곳에 위치하며 우리 몸의 척추와 여러 관절들을 지탱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근육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100세 건강의 비밀, 근육혁명입니다. 지은이는 하정국, 정규성, 공도환, 김진성, 최문영,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100세 건강, 근육이 결정한다. 단순히 병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목적인 것이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많은 방법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하기, 식품 첨가물이 많은 인스턴트 음식 피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 골라 먹기, 스트레스 멀리하기, 꾸준히 운동하기 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중 우리는 근육 운동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팔다리 움직임이나 파워에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을 저장하고 저장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멋진 몸매를 유지하게 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에 걸리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무병장수의 꿈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온전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흔히 생기는 병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절제된 음식 섭취,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러 활동은 질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질병이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약을 먹어서 질병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질병이 없는 상태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육체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통증이 없어야 하고 최소한의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 보행, 스포츠 및 레저 활동, 여가 활동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소되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네 산책 정도라도 다닐 수 있으려면 허리나 무릎 관절 등의 통증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가 힘듭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걸을 때마다 무겁고 시큰거려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지요.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 허리 근육 운동 등이 필수입니다.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걷기 운동이나 자전거, 수영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어깨 통증이나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적절한 스트레칭, 근육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목 부위의 통증은 좋지 않은 자세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기본이겠지요. 건강하게 사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에 투자하자. 근육 테크. 우리 몸에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젊어서는 막대한 예비 용량을 가진 폐도 나이가 들면서 탄성을 잃어갑니다. 20세부터 60세가 되기까지 매년 1% 정도로 호흡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20대 초에 골격이 완전하게 성숙합니다. 30세의 골밀도가 최고가 되었다가 30세 후반이 되면서 1년에 1% 정도로 뼈의 양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맛을 느끼고 구별하는 능력도 20대 초부터 서서히 감소합니다. 30세가 넘으면 소화관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의 양이 줄고 소화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 먹는 양이 줄어들고 조금만 가식을 했다 하면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해가 갈수록 대동맥을 비롯한 여러 굵은 동맥들의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성을 잃게 됩니다. 심장이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온몸에 필요한 양의 혈액이 겨우 공급됩니다. 콩팥의 무게와 부피도 줄어듭니다. 40세가 넘으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매 10년마다 10%씩 감소합니다. 40세부터는 몸의 면역 기능도 줄어듭니다. 백혈구가 암이나 감염성 질환과 싸우는 능력이 이때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40세 이후에 근육의 양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중년일 때보다 근력이 20%가 떨어지고 70세에는 40%가 떨어집니다. 젊어서 근육량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면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해도 나이 들어서까지도 웬만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그냥 노화 과정의 하나로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2016년 9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육량의 감소 정도가 심한 상황을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근감소증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거동하기가 불편해지고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성인병이 잘 생기고 치매도 잘 걸립니다. 사망하기 전까지 와병 상태로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근감소증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하고 힘을 강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걸음이 빨라지고 계단을 잘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의 양이 늘어나면 자세가 예뻐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소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칼로리 소비 정도가 늘어나면서 지방의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효과적인 다이어트에는 근육량의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남성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근육의 양, 미리미리 근육량을 늘려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육 테크라고 이름을 붙인다 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재테크만큼 근육 테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병원 문턱이 낮습니다. 몸이 아파도 큰 부담 없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는 60세 넘은 환자 중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고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혈압 예방, 대장암 발생 감소, 유방암 발생 감소, 알츠하이머 예방, 관절염 예방, 척추 디스크 예방 등의 효과가 매우 좋은 약이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 약은 돈이 들지도 않고 부작용도 매우 적다고 한다면요.
누구나 다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약을 먹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이상하죠? 무슨 약이길래 그럴까요? 그 약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약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운동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당한 운동을 처방하면 그 처방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가 관련 시설에 방문하여 운동을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년 전부터 EIM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주변에서 이 같은 처방을 받아서 운동을 지도받을 수 있는 때가 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운동이 실제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운동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효과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재발률을 낮추고 대장암의 위험을 60%까지 낮춥니다. 알츠하이머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을 40%까지 낮춥니다. 심장질환과 고혈압의 유병률을 40%까지 낮추고 뇌졸중의 위험을 27%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의 유병률을 58%까지 낮추는데 제2형 당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 약물 치료보다 2배의 효과가 있어 약물 치료의 비용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1년간 1인당 2,250달러의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우울증과 연관된 체중 증가와 심혈관계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좀 더 좋은 성인들은 근력이 좀 더 낮은 성인들에 비해 사망률도 20%가 낮다고 합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33%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에 대해 나열하다 보니 운동만 하면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착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운동은 만병통치의 약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고 가격도 싼 최고의 약입니다. 운동이 만병통치의 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아무 운동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명에 따라 다 다른 약을 처방하듯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무릎 관절이 아픈데 걷는 운동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혈압이 높은데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당뇨 환자인데 저녁에 운동해도 괜찮을까요? 천식이 있어서 많이 걸으면 숨이 차곤 하는데 운동을 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요? 등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나의 몸 상태에 따라 좋은 운동이 있고 피해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또 몸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 아침 운동은 피해야. 많은 사람이 아침 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하는데 고혈압 환자는 아침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가파른 산행이나 단체 운동, 무거운 것을 드는 중량 운동도 피해야 합니다. 강도가 너무 높은 운동은 맥박과 혈압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으며 단체 운동은 남의 운동 속도에 따라 무리하게 맞추다 보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시엔 심박수가 평소보다 빨라지는데 본인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 정도가 되는 수준으로 운동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숫자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스마트폰, 밴드를 이용하거나 직접 손목 맥박을 체크하면서 본인에게 적당한 운동 강도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 공복 상태 운동은 위험. 당뇨병 환자에게도 운동이 권장되지만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격렬한 운동 후 고혈당 및 케토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저녁 늦게 운동하면 야간 저혈당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녁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는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운동,
2에서 3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한 뒤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마치고 2에서 3시간 후에 음식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탄수화물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소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탕, 꿀, 초콜릿, 주스, 과일 등의 단순당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시원찮으면 등산은 절대 금물.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레저 활동은 뭘까요? 아마도 등산일 것입니다. 중년 이상의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등산이 최근에는 20에서 3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등산의 장점은 수없이 많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경치를 감상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유대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가까이에도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꼭 피해야 할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비탈길을 오르내릴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7에서 8배에 이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고 손상이 생기면 저절로 치유가 되는 능력이 있는데 같은 자극이 수시간 이상 반복되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등산은 한번 산에 올라가면 그만큼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체중의 7에서 8배에 달하는 압력이 무릎 관절에 계속 가해지므로 관절 연골에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관절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하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40에서 50대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만 생각하고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등산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는 자신의 체력을 잘 안배해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 40% 정도를 소모하고 내려올 때 30% 정도를 사용하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0% 정도의 체력은 비축해야 합니다. 체력이 저하될 때 부상의 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 예방 운동법부터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면 요통을 예방할 수 있지만 이미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은 사람은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잇몸 일으키기 등을 과도하게 할 경우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서 기존의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고 허리 관절에 무리가 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대부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경우 관절에 부담을 주게 되어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운동의 강도나 빈도를 늘릴 경우 예기치 않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의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 많은 힘이 가해지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로 가해지는 힘이 줄어들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많은데 어깨 관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주사를 맞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어깨를 지탱하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근육에 힘이 없으면 어깨 관절이 직접적으로 외부의 힘을 다 견뎌내야 하고 그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근육,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근육, 좌우로 회전시키는 근육 등을 꾸준히 단련시켜 주어야 어깨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의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쪼그려 앉는 동작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에서 시큰하고 무리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허벅지의 근육 힘을 키우면
무릎으로 가는 하중이 줄어들어서 통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근육 운동은 힘줄의 염증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는 외상과염은 팔꿈치 통증의 주범입니다. 손목을 손등 쪽으로 힘껏 젖히는 동작에서 팔꿈치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손목 젖힘 근육의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질환입니다. 이 경우에 손목을 젖히는 근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힘줄의 병변이 치유가 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 운동은 8에서 12주 정도 할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쓸개골과 연결된 쓸개건도 종종 염증이 생기는 힘줄 중의 하나입니다. 점프 동작을 많이 하는 농구나 배구 같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생긴다고 해서 점퍼니라고도 불리는 질환입니다. 근육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물질에 의해서 통증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뇌 성장을 도와주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역할, 근육 비대와 세포 및 혈관 생성을 조절하는 역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 대사 중 지방 산화를 촉진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그중 염증과 통증을 억제하는 기능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회복하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한다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 비만이란 단순히 체중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세포의 비정상적 증가에 의해 체내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만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비만이 될 가능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어떠한 식습관 패턴을 지니고 칼로리를 섭취해왔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생활습관 및 움직임 패턴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비만은 모든 연령대에서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하는 수많은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은 일반적으로 1차성 비만과 2차성 비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차성 비만은 과도한 에너지 섭취로 인한 과잉 열량과 활동 부족을 원인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량 감소로 인해 발생하며 전체 비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흔한 형태입니다. 1차성 비만의 발생은 뚜렷한 하나의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생활습관, 식습관, 인종, 연령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성 비만은 유전 및 선천성 장애, 내분비계 및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에 의해 2차적으로 유발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하면 비교적 효과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으므로 원인을 찾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만을 개선하기 위한 체중 관리는 섭취 에너지와 소비 에너지에 따라 결정되는 에너지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소비 에너지가 섭취 에너지를 초과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3에서 5%의 체중 감소는 혈당, 중성지방,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 등을 비롯한 여러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소를 가져옵니다. 2에서 3%의 체중 감소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를 위한 생활습관 수정은 운동 및 신체 활동을 통해 소비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식이 조절을 통해 섭취 에너지 감소와 결합되어 초기 체중의 5에서 10% 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운동과 생활 환경에서의 잦은 움직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몸의 기능을 보다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만인 상태가 줄어들어 몸이 정상 체중 범위를 유지하고 신체 움직임과 운동량이 증가하면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저항성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의 조합으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100세 건강의 비밀 근육혁명이었습니다. 저는 비만에서 정상 체중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는 식이요법에 중점을 두었고 운동은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왕성한 식욕을 억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운동은 정상 체중일 때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운동 방법은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 30분을 하고 첫째 날은 팔 운동, 둘째 날은 다리 운동, 셋째 날은 복근 운동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육혁명 책에서도 운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근육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